정치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차차 나아지겠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본격적으로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경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자기 자신은 이제 의원회관에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네.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당사로 모으는 그런 작용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또 내란의 핵심 지도부와 계속적인 어떤 연결관계를 맺은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예. 심지어 이제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조지현 의원까지도 김용현과 통화한 그런 사실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미 혐의는 거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특검이 갈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네. 특검이 상당한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압수수색은 예. 하나의 저는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되게 이제 조금 좀 국회의장은 사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간적인 입장. 일단은 여당 출신의 여당 소속의 국회의장이었지만은 그래도 예. 이 중립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 내부에서 의원들이 예우로 조금 모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가려면 사전에 좀 비서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예. 이분들이 계속 그런 약속 없이 막 찾아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비서실장하고 네.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운 그런 정도까지 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답답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금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때 그동안 필요했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있어왔던 것들이거든요. 왜 자기들 자신한테 그걸 적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자,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매간 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봉건 서희건설 회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목걸이를 포함해서 1억 원대 고가 장신구 석점을 건넸고 맞사이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그냥 매간 매직했다는 거를 매간 매직의 의도를 갖고 선물을 준 사람이 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제가 볼 때는 뇌물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매간 매직한 게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은 그래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김건희 저는 그 씨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감옥 관리를 피할 방법은 거의 없게 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회사를 살리는 입장에서 마사이와 자기를 조금 희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들의 네. 확증에 가까운 그런 예.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김건희 씨의 어떤 유죄 사실을 입증하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는 그래도 예. 나경원 의원은 상당히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합리적이었고 이렇게 외양도 그렇지만 대단히 부드러운 그런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으로 생각을 많이들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너무 망가진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법사위 과정에서도 물론 본인들 혹은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저는 좀 제기를 의심했던 부분은 박원정 의원한테 이야기했지만 초선 의원이 왜 나대냐. 가만히 있어라. 예.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개별이 네. 단독의 헌법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지 되고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소속 병가도 없는 거고 그 어떤 계급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는 오선인데 초선 네가 왜 나한테 대들어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지금 의원들도 다 초선인데 그분들한테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사고를 보이고 있는 거고 저는 망가진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어디까지 더 추락할지 저는 좀 볼상사납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이슈가 있었던 댓글에 보면은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초선인 의원을 저렇게 대하는데 네. 이제 공공연한 장소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렇죠. 국민들 보기는 뭐 댓글들이 국민들은 있어요. 뭐 아니겠죠. 자기 동료 초선 의원도 그렇게 보는데 국민들이야 뭐 한창 아래를 보이고 국민들이 하는 목소리가 듣기겠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법사위 간사를 국민의힘에서 지정했는데 왜 그걸 갖고 법사위원장이 왜 왈가왈부하는 거냐 뭐 이런 충분히 그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에 가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예.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거칠게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많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에 이어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민주당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첫째로 저는 두 가지가 되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기현 판사가 내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의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를 한번 풀어준 적이 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구속을 되기는 했지만은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조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민주당이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네. 이 재판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이미 전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헌문건을 파기한 거 이런 것들은 실정법을 바로 위반한 명백한 혐의 사실이 입증이 이미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을 풀어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면 결국은 내란 재판의 끝은 무죄로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은 형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약간 유연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민주당은 그걸 꺼낼 수밖에 없고 이건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현재 국민 일반의 정서 속에서 내란 재판부를 보는 관점은 이래가 되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명백하게 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의심이 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게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맞춤형 재판부를 꾸리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재판부라고는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 1987년 이 헌정 체제에서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2018년에 제가 알기로는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재판들이 될 때 그때 대법원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좀 독립적이어야 된다. 특별재판부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뭐 유야무야 된 거거든요. 그만큼 특별재판부는 사실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위헌적인 발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법리적인 해석들이 분분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인정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에서 이건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재판부가 사실 위헌적이냐 전혀 위헌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재판과 동일한 거다. 그리고 재판관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판사의 임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할 거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민주당은 항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란의 여지가 그냥 많을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올라갈까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이걸 꺼낸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 내란 재판부에 대한 좀 압박의 성격도 있다. 제대로 재판 좀 하라. 안 그러면 결국 특별재판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압박의 성격이 있지 현실적으로 저는 실현될 가능성은 조금 옅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건 부담스러운 거죠. 역사의 선례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는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이걸로 이제 뭐 말들이 많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를 못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청 폐지의 기본 뜻이 검찰이 가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하는 이 부분을 없애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명백히 있다면은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행안부로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들이 많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안부로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 일단은. 왜냐하면 맞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뭡니까 법무부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검찰이 야금야금 아마 수사권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검사들의 입장에서 자기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권에서도 이렇게 내란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이 정권에서도 이런 종류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음 정권을 넘어가면 아마 그게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중수청은 행안부로 일단 가는 게 맞다. 그리고 행안부에 집어넣어 놓고 행안부에서 지금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행안부에 경찰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으면 네. 국가의 거의 모든 공직 수사를 빼고 난 모든 범죄들을 다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이 있는 거고 행안부가 너무 경찰권 수사권 관점에서 비대해진다 이런 그러네요. 우려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저는 기소청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법무부 네. 에서 그 기소청에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충분히 좀 병용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당내에서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로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할 거다. 예. 그런데 이제 법무부의 장관 정성호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아무래도 법무부 안에 있는 검찰의 영향들을 조금 받을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법무부는 검찰 조직을 같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는 국민적인 관점 시각에서 보자면 이 검찰청 폐지의 역사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행안부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건 민주당의 당론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이거든요.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저는 보안 수사권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저는 행안부로 만약에 이 중수청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행안부 경찰이 완전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권을 다 장악했을 때 그 수사권이 경찰도 사실은 믿을 만한 조직이냐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경찰은 항상 정권의 어떤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대한 통제는 역시 기소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청에서 일부 범죄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범죄에 대한 보안 수사권이 너무 남발될 경우에는 결국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 기소권을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갖고 경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는 그 위험을 어느 정도 해지하는 선상에서 보안 수사권은 부분적으로 인정될 필요는 있다. 그게 없으면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저는 그 통제를 제대로 할 장치가 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는 너무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너무 낮은 자세로 너무 제공비행하시더라. 예, 너무 모든 거 다 죄송한데 제가 볼 때 죄송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자기 앞날을 미래를 알았다면 아마 그런 말 조심하셨겠죠. 네. 그렇지만 한창 자기 소신대로 이야기할 때는 거침없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주워 담는다고 정신이 없으신데 저는 그 거친 말들이 있긴 하지만 뭐 사과 정도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대들지 않고 일단 낮은 자세로 간 거는 대단히 좋은 전략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저는 좀 애처로운 느낌이 있더라. 그게 예. 국민의힘에서도 지적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 금융위원회 조직,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지금 대대적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있을 건데 금융위원회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없어지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모르는데 그걸 지금 뭐 굳이 하는 게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적도 저는 일정 타당한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비워두고 갈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뭐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이현건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이번 달 1일 시작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식 때 의원들이 한복을 입어보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돼서 한복을 입고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복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복과 상복을 보면서 참 이게 뭔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뭐 이날만은 좀 참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차라리 뭐 다른 날을 벌려서 일제히 상복이나 검은 정장을 하고 검은 넥타이를 하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날은 특별히 모든 국민들의 스포트라이트와 해외의 어떤 시선을 집중해서 한복의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퍼포먼스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러면 한복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회 자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색깔 주건 물론 그 뭐 색깔도 의미는 있겠지만 검은색, 흰색 뭐 그런 것들로 한다, 소복을 입었다. 이건 저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면도 있고 그래서 자기 저항이나 뭐 항의 표시일 수는 있겠지만 때를 좀 잘 골라서 했더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저게 뭐 하는 거야. 차라리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을 포함해서 언론개혁, 사법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 대 당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으로는 저는 협치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상당히 강성의 지금 당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고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상당히 강성의 인물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 강성의 인물이 당대표가 된 겁니다. 됐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협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 저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성격상 저는 이 협치를 가능하면 끌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을 아마 상당히 할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가교의 역할을 할 거고 양쪽에다가 어떤 시그널들을 줘서 결국은 협치의 터전으로 끌어가는 모습들을 볼 거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 3대 계획 입법들을 하면서 지금 계획의 드라이브를 걸기는 하지만 아마 대통령실의 요구나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도 자기들의 강경 노선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협치의 단초들이 마련되는 모습 이게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갈까요? 예.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 보이지만 그렇게 가는 게 정치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요즘에는 지도자가 좀 강성 지도자가 트렌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도 저는 그렇고 강성 트렌드의 지도자가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런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바닥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진 거죠. 서로 양보하고 살 수 없을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러면서부터 양쪽의 극단적인 목소리들만 드러나게 만드는 현실적인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저는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중도의 어떤 무거운 소리들이 조금 더 힘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들이 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거 없이는 치유되기 어렵다. 뭐 그렇게 사실 모든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 정치 역사를 이제 토파 봤을 때 이렇게 강성 지도자들 다음에 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는 저는 정반합이 있다라고 봅니다. 강성이 가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중이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강성이 저는 불행한 사태로까지 가면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 않는 선상에서 저는 그 반대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들이 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내란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치적인 이벤트를 겪고 난 거기 때문에 강성 대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국이 그래서 내란 특검을 통해서 빨리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난 이후에는 저는 상당히 협치에 가까운 모습으로 갈 거고 양극화가 조금 더 줄어드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 국회 이야기까지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협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내년도 예산안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을 두고도 여야가 뭐 굉장히 뭐 줄다리기 하듯이 팽팽히 맞서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저는 뭐 보시나요? 이번 아마 이 예산안도 거의 마지막까지 가거나 법정 시한을 당연히 넘길 거라고 보고요. 저는 법정 시간을 넘겨서 진짜 뭐 우리 다른 예산의 어떤 비상사태가 날 가능성 까지도 점쳐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지금의 여야의 어떤 강대강 대치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안에 상당히 큰 어떤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를 예. 이재명 대통령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들을 하면서 그 어떤 그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협치의 공간들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이슈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옛날에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불체포 특권은 스스로의 선언에 의해서 없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포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의 정황들 그리고 드러난 증거들 이런 것들로 보면 저는 뭐 당연히 체포되어 마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저는 더 이상 그게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권성동 의원은 최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 수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 더 명백히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있지만 저는 현재 특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포함한 실질적인 증거들 그다음에 어떤 제공자의 진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혐의에 대한 입증은 거의 한 80~90%는 돼 있는 상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권성동 의원이 때를 쓸 수는 있지만 저는 체포되는 자기 운명을 맡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첫 인선,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내세운 거는 대단히 다선의 경험이 있고 여야로부터 조금 신망받는 인물을 전면에 좀 내세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산의 뭐 강서구를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상당히 정책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온건 실용에 가까운 그런 인물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선은 그대로 괜찮았다라고 보는 거고 정의용 사무총장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금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분이어서 저는 뭐 강온을 잘 섞어서 그래도 한 인선이다 그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평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해수부 졸속 이전 반대 발언으로 지역 정치권의 파장이 일었는데 이후에 해수부만 부산으로 이전하면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요 장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장 대표가 처음에 발언할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백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 반대였어요. 지금 와서 해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 해명은 진짜 변명에 가까운 해명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결국은 부산 내부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시의원이라든지 기초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국민의힘 조직 전반에서 이게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무게를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한 압력들이 좀 있었고 실질적인 행동들도 있었고 선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서 아마 저는 중간에 스탠스를 바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내뱉은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박혀 있을 거다. 그쵸. 결국은 저분들이 속내로는 민주당이 우리한테 주겠다는 선물을
그냥 못 받게 하려고 못 받게 하는구나. 하려고 하는 거구나 예.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셨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뭐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적어도 이런 발언은 굉장히 무게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걸 주워 담는 과정도 석연치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엄청난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언을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년 나중에 지방선거에 다시 또 나타납니다. 그때 드러나서 또 뭔가 어떤 밈들도 돌 예. 거고 뭐 영상들도 돌아다닐 거고 그때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이미 뱉은 말을.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자 오늘 차차 나아지겠지. 아니 얘기를 하다 보면 차차 나아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늘 들긴 못 나아질 하는데. 겁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